예, 방금 소개받은 김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인데요. 또 10분이라고 또 아무 이야기는 할 수 없어서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퇴직금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퇴직할 때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가 퇴직금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받고 어떻게 수령하고 하는 전략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두고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금은 더 받고 세금은 덜 내는 퇴직금 관리 전략이라는 이제 주제로 한번 넘겨봤습니다. 우리나라는 퇴직급여 제도가 이제 퇴직금 제도, 퇴직연금 제도 두 종류가 다 있는데 이 시간에 이걸 다 설명드릴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제가 퇴직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퇴직금은 퇴직할 즈음이 되면 자기가 얼마 받는지 대충 다 알아요. 딱 묻는 질문 1번은 뭐냐면 세금은 얼마를 내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예전에는 저는 강의할 때 이런 퇴직 소득세 계산식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됐고 그래서 얼마 나와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 그림을 제가 들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저 그림에서 키워드 하나만 딱 꼽으라 그러면 저기서 근속연수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오른편에 복잡한 수식이 있는데 네 번째 칸에 보면 근속연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퇴직급여를 근속연수로 나눕니다. 작아지겠죠. 근속연수가 클수록 더 작아지겠죠. 거기다가 세율을 꼽았는데 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이잖아요. 그러면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세금을 적게 내는구나. 똑같은 퇴직급여를 받더라도. 그 오른편에 박스 상단에 보시면 근속연수 공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 근속연수가 길어지면 공제를 많이 받는구나. 그래서 이 표에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똑같은 퇴직급여를 받더라도 근속연수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진다. 그럼 근속연수의 정체가 뭐냐?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날짜 있잖아요. 그 날짜를 365로 나눕니다. 그럼 몇 점 몇 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몇 점 몇 년 나오면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근속연수예요. 근데 대다수의 직장인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중간에 중간정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본이든 타이든 간에 중간정산을 하면 마지막 중간정산한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가 근속연수로 기산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얼마 나오냐?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뒤에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상단에 있는 게 근속연수입니다. 하단에 있는 세로축으로 되어 있는 게 퇴직급여예요. 하도 많이 물어봐서 제가 엑셀로 다 계산을 해가지고 미리 칸에 넣어놨습니다. 조견표인데 지금 퇴직급여가 3억일 때 기준으로 한번 봐보세요. 퇴직급여가 3억일 때 근속연수가 30년인 사람은 한 1,000만 원 조금 넘게 세금을 냅니다. 세율이 한 3% 내외 되죠. 근데 똑같은 3억 원을 받더라도 근속연수가 20년인 사람은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세금을 냅니다. 세금이 2배로 늘어났죠. 근속연수가 10년이면 4,300만 원 가까이 냅니다. 근속연수가 5년일 때 3억을 받으면 한 6,400만 원 가까운 세금을 냅니다. 근속연수가 세금에 미친 영향이 되게 크구나. 근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 또 짧게 근무하고 퇴직금 많이 받으면 좋은 일인데 어떤 경우가 문제가 되냐? 퇴직하고 나서 그러니까 퇴직하기 직전에 중간정산을 하신 분은 근속연수가 되게 짧죠. 그 상황에서 명퇴를 하거나 이러면 퇴직금을 많이 받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근속연수 짧은 상태에서 퇴직 소득이 많아지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중간정산했다고 세금을 많이 낸다는 건 되게 불합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정할 거냐라는 게 뭐냐면 퇴직소득 합산 특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그 직장에서 퇴직하는 시점에 과거 중간정산할 때 받았던 퇴직급여 있죠. 그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세금을 정산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근속연수가 다 합쳐지고요. 퇴직금도 다 합쳐지면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경우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직장 다니시는 분이라면 그 직장에서 마지막 퇴직하는 시점에 그걸 할 수 있으니까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한 직장이 아니더라도 계열사 간의 전배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열 관계가 확인하면 그것도 합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에 또 좋은 것 중에 하나 직원에서 이제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또 퇴직금 정산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다 정산합니다. 그러면 정산 효과가 어느 정도 되냐? 제가 3년 전에 만났던 분의 케이스를 이제 좀 간략하게 써놓은 겁니다. 이분이 91년도 1월에 입사를 해서 2023년 12월에 퇴직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일한 기간은 한 33년 정도 됩니다. 근데 퇴직금 받는 거 봤더니 법정 퇴직금이 한 4천만 원, 명퇴금이 한 3억 정도 되고 3억 4천 정도를 받으시는 분인데, 가만히 봤더니 법정 퇴직금이 너무 작아서 이분 중간정산 하셨나 보다고, 언제 중간정산 하셨어요? 물어봤더니 2013년 12월 31일 날 중간정산을 했어요. 그럼 이분 근속연수가 얼마가 되죠? 중간정산한 다음 날부터 마지막 퇴직한 날까지는 10년을 일하고 3억 4천의 퇴직금을 받은 거예요. 근데 중간정산할 때는 1억 6천 받고 세금으로 퇴직소득세 492만 원, 지방세 해가지고 49만 원 해가지고 세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퇴직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퇴직을 하면 어떻게 되냐? 왼쪽 보면 3억 4천을 받으면서 10년 일했을 때 세금이 5,376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실제 일한 기간은 33년이죠. 그래서 퇴직하기 전에 회사에다가 퇴직소득을 정산해달라, 중간정산까지 합쳐달라 그러면 3억 4천에 중간정산할 때 받았던 퇴직금 1억 6천을 합치면 한 5억 정도 되죠. 5억을 33년 근속연수로 계산해서 정산을 해보면 세금이 얼마가 나오냐? 2,617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합쳐달라는 말 한마디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2,759만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세금이 줄지는 않는데 이런 줄어들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기억할 거는, 이거를 퇴직하기 전에 회사에다가 요청을 하시면 회사가 그 과거 중간정산한 기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본인이 중간정산할 때 받았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같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회사도 보관하지 않고 자기도 없다 그러면 지방세무서 같은 데 가서 자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정산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수령 방법과 관련해서, 일단 수령 방법은 55세 이전에 퇴직하시는 분은 무조건 IRP 계좌로 의무 이체하셔야 됩니다. 예외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퇴직금이 300만 원이 안 되거나 퇴직금 담보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경우, 그게 아니면 다 IRP 계좌 이체하셔야 되고요. 55세가 넘어서 퇴직하시는 분은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려면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돈을 보내야 되고요.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를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고 남는 돈만 수령하게 됩니다. 그럼 연금저축 계좌로 보낼 때는 세금 안 떼고 세전 금액이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 안 떼면 연금 계좌로 다 가야지, 연금 계좌로 가면 세금을 아예 안 내는 거냐? 그건 아니고, 연금 계좌로 이체하는 순간에는 세금을 안 내고 연금 계좌에서 찾았을 때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찾았을 때 세금을 낼 때 무슨 혜택이 있지? 저걸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최저 30%에서 이번에 세법 개정돼 가지고 최고 50%까지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연금 수령하는 게 훨씬 낫겠네? 연금 수령할 때 장점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직소득세를 한 30% 감면할 수 있는 거, 작게는 40%, 내년부터는 한 50%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그거를 어디 금융회사에 금융상품을 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자 배당이 발생할 겁니다. 이자 배당에는 15.4%의 이자 배당 소득세가 붙죠. 근데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는 3.3에서 5.5% 정도의 운용수익에 대한 연금으로 수령할 때, 그러니까 세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세 번째 혜택은 뭐냐면, 이자와 배당 소득이 퇴직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입해야 됩니다. 근데 이자 배당 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세무당국에서 이 사람 이자 배당 소득이 있습니다라고 1,000만 원 넘어가는 순간에 그 이자 배당 소득을 건강보험공단에 알려줍니다. 그럼 건강보험공단은 이자 배당 소득에 건보료를 부과하겠죠. 건보료율이 올해 기준으로 한 8% 정도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자 합쳐서. 그런데 현재 이거를 연금저축이나 IRP를 통해서 연금으로 수령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 건강보험공단에서 연금소득과 관련된 자료는 현재 5대 공적연금공단에서만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자료는 소득 수집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는 건보료 부과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혜택일 수 있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퇴직금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는지만 알려드리고 이제 제가 시간 마칠게요. 홍길동 씨인데 55세입니다. 퇴직급여가 한 4억 정도 돼요. 계산해봤더니 세금이 한 4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분이 일시금으로 세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4천만 원 빼고 3억 6천을 받아갈 겁니다. 근데 세금이 맞는데 나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도 줄여들 수 있고 어차피 뭐 생활비 쓸 건데
연금으로 받아야지 하고 연금저축인 IRP 계좌에 4억 원을 이체시키면 세금 안 떼고 4억 원이 고스란히 다 넘어가죠. 이분이 생각합니다. 그럼 연금 얼마나 받을까 생각하다가 그래도 한 해 2천만 원 정도 받지. 게시를 시켰어요. 매년 2천만 원씩 연금 줘 이렇게 하면 연금은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냐? 55세 이후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55세 넘었으니까 퇴직하자마자 연금 게시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럼 세금 얼마 내냐? 지금 퇴직 소득세율은 4억에 4천이니까 10%죠. 연금으로 수령하면 10년 차까지는 10%가 아니고 30%를 감면해서 7%만 냅니다. 그리고 11년 차부터는 어떻게 되냐? 거기서 조금 더 감면해서 6%만 냅니다. 그리고 연금이 개시되면 처음에는 퇴직금 원금부터 인출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한 소득은 퇴직금 원금을 대상으로 한 연금 소득은 전액 분리가 돼서 종합과세를 안 갑니다. 세율을 줄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세금이 한 30에서 40% 줄죠. 내년에 법이 뭐가 바뀌었냐? 21년 차부터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어떤 분이 무슨 말을 하면 야, 그림 잘 봤더니 10년 차까지는 금액을 최소 금액만 인출하다가 11년 차 이후에 많이 인출하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근데 아예 한 푼도 안 꺼냈으면 연차가 안 지나갑니다. 그래서 1원이라도 꺼내 써야 돼요. 보통 만 원씩은 꺼냈습니다. 돈 만 원 꺼내 쓰고 10년 차까지는 최소 금액만 매년 인출하다가 11년 차 이후에 인출하면서 세금을 줄여나가는 방법들을 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해서 이제 강의 내용들은 유튜브 같은데 제가 많이 올려놨으니까 조선머니 들어오셔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한번 보셔서 내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해서 세금을 적게 내고 나중에 연금은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공부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연금 관련된 상품 안내해드리고 있는 여경진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전 세계 주식을 담는 연금 투자 포트폴리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김동혁 사모님이 어떻게 연금에 대해서 관리를 할지를 조금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어쨌든 연금도 나중에 받으실 거면 내가 투자를 해서 많은 금액을 모아 놓으셔야 하잖아요. 그 모으실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연금 투자자분들이 가장 제가 이제 1대1로 이렇게 만나다 보면 많이 하시는 고민 중에 하나가 지금 투자를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은 내가 이미 너무 미국에 대한 편중이 심하다. 미국에만 투자가 되어 있어서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두 번째로는 내가 연금 투자는 꾸준히 할 건데 장기로 가져갈 만한 상품이 조금 필요하다. 내가 그때그때 시황에 따라서 매매하고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 연금 계좌 안에서는 조금 장기로 담을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투자를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 내가 연금에 대해서도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을 내가 고민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 상품 사놓고 계속 가져가도 될지, 아니면 나중에 내가 리밸런싱을 해줘야 할지,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이 혹시 여기 앉아 계신다면 저는 딱 한마디로 답을 드리고 싶어요. 연금 투자에 원칙을 세우셔서 투자를 하시면 된다. 소위 연금 투자의 원칙이라고 하면 저희가 3대 원칙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장기 투자하셔야 되고, 분산 투자하셔야 되고, 저비용으로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저비용 투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든 분산이든 저비용이든 우리에게 중요한 건 투자를 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예요. 연금도 이제 투자를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분야가 됐는데, 사실 투자를 한다는 건 내가 손실이 날 수도 있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고려를 하면서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왜 굳이 손실이 나는 리스크까지 감당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계신 걸까? 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그냥 돈을 많이 벌려고 투자하는 거예요 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돈을 많이 벌려고 하시는 그 이면에는 우리가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리스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이 물가는 내가 지금 100만 원 가지고 있더라도 5년 뒤에 이 100만 원으로 지금과 할 수 있는 게 달라진다는 의미를 나타내기는 하는데, 요게 미국의 과거 물가 상승 추이입니다. 물가는 꾸준히 상승을 해왔죠. 누구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물가가 몇 프로나 뛰었는지 혹시 아세요?
2.3%가 뛰었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물가가 2.3%가 뛰었는데 만약 내가 투자하고 계시는 자산의 수익률이 2.3%에 미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실제 자산의 가치는 실질적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우리가 장기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럼 물가를 따라잡을 수 있는 다양한 실물 자산, 금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 장기의 이 상승하는 추이를 유지하는 주식과 같은 자산 물론 투자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굳이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조금 투자를 하면서 이 물가를 따라잡을 생각을 해야 할까? 주식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떠올려 보시겠어요? 대부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시죠. 그리고 그게 주식 투자의 정석이기도 하고. 다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면 내가 그만큼 종목을 고르고 이 종목에 대해서 리밸런싱하는 아주 번거로운 과정들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 재무학 교수님의 어떤 연구 결과를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투자하는 투자처가 단기 채권이에요. 미국의 단기 채권과 미국의 주식을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게 더 성과가 좋았을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시작한 연구입니다. 실제로 과거에 미국의 주식과 미국의 단기 채권 시장을 비교를 해보면 미국의 주식이 당연히 이겼어요. 다들 아시는 결과입니다. 다만 개별 종목을 하나하나 놓고 보신다면 모든 종목을 장기 투자한다고 해서 무조건 단기 채권을 이겼던 건 아닙니다. 화면에 보이시면 아래쪽에 58% 미국의 전체 종목 중에 58%는 내가 변동성 낮고 그냥 원금과 이자 수준만 생각하고 들어가는 단기 채권보다도 성과가 안 좋았고요. 가운데 보시는 38%가 그나마 미국의 단기 채권과 주식이 똔똔한 수준의 성과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해서 성과를 봤다고 하면 저 위에 4%의 투자를 하신 분들이죠. 실제 미국의 주식이 미국의 단기 채권을 성과로 이기긴 했는데 오로지 4%의 주식의 성과가 전체 주식에 영향을 줘서 미국의 단기 채권을 이기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내가 주식에 연금에서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 4%의 종목을 골라서 투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아주 소수의 정답을 맞춰야 한다는 스트레스도 어마어마하고 사실 그 정도 노력을 할 우리가 일상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정도 노력을 할 여력이 없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저 4%의 주식을 포함해서 주식을 전부 담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감으로써 내가 시장이 주는 성과를 꾸준히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4%의 주식이 주는 어떤 특정 시기에 최고의 성과를 내가 놓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체 주식을 담고 감으로써 내가 시장의 성과를 꾸준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방법으로 저는 뱅가드의 창립자인 존 버글의 말을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단지 브로드한 시장에 인덱스 펀드를 하나를 사서 영원히 보유를 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모든 주식을 담고 모든 주식을 내가 포트폴리오에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개별 종목을 하나하나 담으실 수는 없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군데나 될까요? 한국, 미국, 중국, 인도, 일본 포함해서 50여 개 이상의 국가에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자고요. 거기에 내가 담을 수 있는 종목은 전 세계에 5만여 개가 넘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담자고는 절대 말씀을 못 드리죠. 그래서 모든 주식을 내가 단 하나의 대표 지수라는 걸 투자를 해서 내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대표 지수의 대표격이 FTSE 글로벌 올캡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98%까지를 커버해서 따라가는 대표 지수. FTSE 글로벌 올캡 지수에 투자를 하신다는 건 전 세계 상장 종목의 98%,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미국, 인도, 중국, 일본 등을 모두 넘어선 국가에 투자를 한다는 의미고요.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해 놓은 종목이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발표를 올 6월쯤에 했었는데 미국 나스닥과 S&P 500 종목을 가장 많이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이 미국 나스닥과 S&P 500 종목은 미국을 대표하는 대표 지수입니다. 미국의 대표 지수라는 의미에서 실제로 이 종목들을 내 연금 계좌에 담아 놓으신 분들이라면 지금까지도 성과 괜찮으실 거예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고민을 했듯이 미국에만 쏠려 있는 내 계좌가 조금 분산이 필요하다고 느끼시거나 아니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해서도 조금 편하게 분산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면 저기 주황색으로 표시된 FTSE 글로벌 올캡 지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종목수 탑 10의 비중, IT 섹터의 비중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미국의 개별 국가의 대표 지수형보다는 아주 분산 투자되어 있는 지수이기도 하고, 가장 우리가 좀 중요하게 보시는 거 수익률 오른쪽에서 보시면 사실 이게 과거의 수익률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조건 달성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올해 글로벌 증시를 이끌었던 미국의 기술주를 대표하는 나스닥 100 나스닥 100 지수와 비교를 해봤을 때 연환산 수익률은 조금 떨어지지만 그만큼 연환산 변동성이 낮다는 데 조금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우리가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변동성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잘 났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세 번째 칸에 있는 샤프 비율입니다. 이 샤프 비율이 높을수록 변동성은 낮고 그만큼 기대 수익률은 높다는 의미인데요. 상대적으로 FTSE 글로벌 올캡 지수가 샤프 비율에서 좀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장기로 그냥 꾸준히 담아가는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FTSE 글로벌 올캡 지수를 담는 방법은 ETF 투자하시는 거예요. 이 FTSE 글로벌 올캡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타이거 토탈 월드 스탁 액티브라는 ETF가 있는데 해당 ETF에 대해서 투자하실 때 저는 요 세 가지는 꼭 염두하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주식형 ETF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 FTSE 글로벌 올캡 지수의 미국의 비중이 높아요. 미국의 비중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시가가 올라가게 되면 시가총액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투자해 놓은 이 종목에서 국가별 비중이나 섹터별 비중이 조절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는 환율 리스크 이야기. 환율은 내가 글로벌 주식형에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한 국가의 환율에도 내 자산이 노출이 되는 겁니다. 환율은 단기 변동성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단기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국가에 투자가 되는 이 대표 지수형의 투자를 하실 때는 그만큼 환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한다. 그만큼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초석을 깔아놓는다라는 거 염두하시고요. 마지막은 이 자산에 이런 대표 지수형에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비싼 것 같아서 팔고 지금 싼 것 같아서 사고 매매를 자주 하시는 것보다는 저는 시장에 꾸준히 머무르는 투자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분명히 우리가 코로나 때도 그랬고 올해 중국의 딥시크 모멘텀 있었을 때도 그랬고 시장이 단기적으로 폭락하는 경험을 했지만 빠르게 하락을 하는 건 그만큼 회복력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염두를 하시고 하락 시기에도 시장에 머무르는 투자의 수단으로 조금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웰스 에듀 조재영입니다. 오늘은요. 그동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구독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조선일보 머니 사이트에 은퇴스쿨이라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퇴스쿨에서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고 또 질문도 많았던 내용들을 좀 모아서 스마트한 은퇴 생활을 위한 체크포인트 7이라는 주제로요. 가장 관심 많았던 부분 7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히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저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구나 라고 새로 한번 체크업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속세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세는 정말 부자들만의 관심사였지만 이제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의 한 절반 정도는 상속세에 신경 쓰셔야 될 겁니다. 아니, 절반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도 이번에 좀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를 올려서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괄 공제는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는 5억에서 10억으로 늘려서 18억까지는 상속세 신경 안 쓰게 해주겠다. 상속세 때문에 이사 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는 뉴스 기억하시죠? 그런데 11월 30일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 내용은 제외시켜 버렸습니다. 내년에 상속세 바뀌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각 나라의 조세 중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거를 깎아준다는 것이. 그래서 일단 넘겨버렸습니다. 즉 정말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자, 특히 요거를 좀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상속 개시를 기준으로 해서 1년 전에 신경 써야 될 거, 2년 전에 신경 써야 될 거, 5년 전, 10년 전. 가장 큰 타이틀은 뭐냐면 추정 상속 재산이라는 거. 즉 내가 재산을 써버리든 내가 소진을 하든 대출을 받든 이런 것들을 소명을 해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증여를 하더라도 상속인 외이자는 5년, 상속인에게 증여한 건 10년, 안에 증여한 것은 다시 합산과세됩니다. 또 요새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혼을 하면요 재산 분할을 합니다. 그런데 재산 분할에는 상속세도 없고 증여세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다 뭐 때문입니까? 상속세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촬영했었던 요 내용, 나이 들수록 현금보다 카드를 써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증여 이야기입니다. 보통 증여라고 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에게 증여하는 거. 그런데요, 요새는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이 세대 생략 증여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물론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건 있습니다. 보통 30%의 세금을 더 내는 세대 생략 할증 과세라는 게 붙고요. 심지어 미성년자가 20억 원 이상 증여를 받게 되면 40%를 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세대 생략 증여 중에 36.5%가 바로 세대 생략을 받은 겁니다. 미성년자들은. 그리고 이렇게 미성년 세대 생략 증여는 그 증여의 건당 금액도 더 많았습니다. 무려 57%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세대 생략 증여가 유리한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증여하는 거 플러스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와의 조합을 통해서 가장 확실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들어온 질문들 중에 굉장히 많았던 것이 은퇴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건데요. 제가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리츠입니다. 5,000원, 단돈 5,000원으로 빌딩의 주인이 될 수 있죠. 우리 조물주의 건물주 있다 이런 농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5,000원 가지고도 아주 큰 30층짜리 빌딩에 27층 남자 화장실 오른쪽 수도꼭지 정도는 가지실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리츠는 가장 두드러진 장점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배당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배당을 좀 더 많이 주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각 나라 상장사들은 100억을 벌면 그 중에 얼마를 주주에게 배당을 해주느냐, 요 용어를 배당 성향이라고 합니다. 표에서 보시면처럼 뭐 영국은 빼놓다 하더라도요, 대만도 55%의 배당을 갖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42.4%. 그런데 한국은요, 아니 중국보다도 낮은 배당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몇 퍼센트예요? 26%입니다. 10년 동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런데요, 이 리츠는 우리가 상장되는 리츠가 25개가 있는데요, 배당 성향이 의무적으로 90% 이상입니다. 즉 리츠가 버는 돈은 대부분 뭐 월세 같은 임대료겠죠. 그 임대료를 벌어서 수익을 거두면 90% 이상을 되돌려 준다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배당주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얼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느냐, 또 이 배당에 대한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 화면은 매일매일 바뀌니까 한번 돌아가셔서 체크해 보시면 좋은데요, 한국 리츠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주가로 리츠를 사면 작년만큼 배당을 받는다면 내 배당 수익률은 몇 퍼센트인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 대략 5, 6, 7%부터 10%에 이르는 다양한 상장 리츠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가 보시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임대율은 어떤지 디테일하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일부 자산을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1인당 5천만 원까지는 9.9% 저율과세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종합과세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건데요, 바로 고속도로에도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인프라 펀드가 두 개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9개의 인프라에 투자하고 통행료를 90% 이상 되돌려드리는 인프라 펀드도 역시 배당 성향이 90%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맥쿼리 인프라라는 상장된 인프라 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KB 바레 인프라라는 후발주자지만 주가 상승률도 매우 매력적인 인프라 펀드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는데, 제가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배당이 꾸준한 거는 맥쿼리 인프라가 좀 더 훌륭하고요, 주가 면에서는 KB 바레 인프라가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두 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거고, 뭐 나눠서 분산 투자하셔도 좋을 겁니다. 자, 그 다음은 금, 달러, 채권, 안전자산이죠. 자, 금은 중앙은행이 외화 보유액의 일부로 보유할 수 있는데요. 자,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표에서 보시면 이태리, 프랑스, 독일 등은요 70% 이상 외화를 금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값이 지금 뭐 4,300달러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중앙은행들이 어마어마하게 금을 수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금 채굴량을 보면요, 이렇게 금값이 올라가는데도 금 채굴량은 쉽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예, 즉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환율에 대한 것은요, 무역 수지는 관세 영향을 많이 받을 테고요, 금리는 계속해서 미국 금리가 높은 상태가 꽤 오랫동안 유지될 거고요,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을 타는 것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태가 당분간 유지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쉽게 내려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금리는 지금 한국 금리가 2025년 5월 이후에 계속 동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반기에만 3번을 내렸죠. 이런 상황에서 채권에 대한 투자도, 그래서 요새 한국 주식을 판 외국인 투자자들이 뭘 사고 있다고 합니까? 한국 국채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에 대한 투자, 즉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도 꼭 한번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채권 매매 차익을 거둔 거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이것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유언입니다. 우리나라 유언에는 크게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필증서, 공정증서,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아마 관심 가지시는 건 자필 증서위원일 겁니다. 요 5가지 요건만 갖추면 지금도 합법적인 유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필로 써야 되고요. 주소, 날짜, 이름,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유언서 작성은 이제 꼭 재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재산 분배를 위해서 여러분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올렸던 컨텐츠인데요. 상속인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노령이거나 치매거나 미성년이거나 사무처리 능력이 좀 결여됐을 때 이런 성년 후견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을 지정한다든지 유언 대용 신탁을 활용한다든지 보험금 청구권 신탁을 통해서 이렇게 좀 걱정되는 경우에는 미리 대안을 좀 마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상속 증여하기 전 필수 시청해야 될 것, 즉 자녀가 돈을 날릴 걱정이 있다면 이렇게 대비를 해라라는 컨텐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스마트한 은퇴 생활을 위해서, 특히 상속 증여를 위해서, 자산 운용을 위해서 알아두실 7가지 사항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조선일보 머니 은퇴스쿨 한번 꼭 구독해서 시청해 보시면 많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대담은 질의응답 형태로 진행될 텐데요. 먼저 사전 신청하신 분들이 보내주신 질문과 메일로 문의 주신 내용들 먼저 여쭤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2030년 퇴직 예정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2030년이면 5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먼저 연금왕 상무님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5년이면은 뭐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한 것 같은데 저도 2030년이 되면 제가 60살이 되거든요. 저도 환갑이 돼서 저랑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 같은데 5년 동안 할 일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소득 공백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월급은 끝났다, 연금은 멀었다, 화가 난다. 이 화가 나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 기간을 잘못 준비하면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나는 어떤 소득으로 살아갈 거냐 명확하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뭐 대충 이렇게 살면 되겠지 하다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에 어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재원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건지, 연금저축이나 IRP 불이익 금액을 좀 더 높여서 개인연금 소득을 좀 높일 건지, 아니면 국민연금을 좀 당겨받는 방법을 생각해 볼 건지, 아니면 주택연금을 활용할 건지, 아니면 재취업을 통해서 소득을 좀 더 보완할 건지, 일과 연금을 섞어서 연금 겸업 2개를 통해서 내가 소득 공백 기간에 명확한 소득원들을 만들어 놔야 된다. 5년의 기간 동안 그걸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국민연금 외에 반드시 병행해야 하는 상품이 있느냐인데요. 이거는 저희 연금 여신님. 네. 사실 저도 국민연금밖에 없거든요. 어떤 상품을 사면 좀 노후를 대비하기 좋을까요? 국민연금은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입하고 계실 거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또 하나 가입하고 계신 게 퇴직연금 가입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우리 회사가 DB 제도 해놨는지 DC 제도 해놨는지를 먼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거 외에 이제 나는 직장을 안 다니는데도 연금에 대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게 연금저축 상품들, IRP도 대표적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연금저축 계좌 가입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IRP나 연금저축 계좌는 그 안에서 내가 연금을 투자도 할 수 있지만 세액 공제라는 걸 또 돌려받을 수가 있어서 반드시 국민연금 이외에 좀 필수적으로 준비해 놓으셔야 하는 연금 상품인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요. 노후를 위한 안전한 투자 전략이 무엇인지 투자 소개를 해달라는 질문인데, 아까 좀 조 부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지만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지요. 네. 그러면은 마침 잘 됐네요.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첫 번째로 제가 추천드렸던 거는 바로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입니다. 리츠는 대부분 이제 5,000원부터 5,000원을 액면가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리츠는 가장 큰 2가지 요인을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금리. 왜냐하면 리츠는
예를 들면 여기 1,000명이 모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00억짜리 빌딩을 내 돈으로 못 사지만 1,000명에 1,000만 원씩 모으면 100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 100억으로 빌딩을 사서 1,000명에서 나눠 가지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1,000명에서 1,000만 원씩 모았으면 100억짜리 빌딩을 안 삽니다. 한 200억짜리 빌딩을 삽니다. 그래서 이자를 내고 나머지를 나눠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었죠. 그런데 2022년에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때부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자 부담이 너무 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낮아졌죠. 그래서 지금 리츠는 되게 쌉니다. 5,000원을 넘는 리츠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대부분 4,000원대 이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등을 통해서 임대율도 그렇게 높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폰서 리츠라고 하는데, 그룹사들이 사옥으로 쓰던 빌딩을 리츠로 전환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임대율이 거의 뭐 100%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인당 5천만 원까지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인프라 펀드는 MRG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니멈 레버뉴 개런티라고 해서 최소 수입 보장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놓고 여기서 토행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걱정이 된다. 예를 들면 수익률이 한 7%는 나와야 우리가 수지 타산이 맞는데 그것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발주처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럼 우리가 최소한은 우리가 메꿔주겠다. 그보다도 떨어지면, 예를 들면 5% 밑으로 떨어지면 우리가 메꿔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입니다. 코로나 때 어떻겠습니까? 텅텅 비었겠죠. 하지만 MRG 때문에 정부에서 상당 부분을 메꿔줬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배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제일 편한 투자처는 부동산이나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이 리츠나 인프라 펀드가, 아마 그 첫 번째 질문이었나요? 한 5년 남은 분들도 이런 걸로 지금 투자를 시작해 보시면 변동성 훨씬 적은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너무 유익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곧 50대인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빚만 있는데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인데요. 먼저 빚을 좀 먼저 갚고 시작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상무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난감한데요. 일단 부채 없는 삶은 꿈꾸죠. 근데 뭐 도심에서 사시는 분들 대부분 주택 담보로 대출 받아서 집 살 때 대출 끼고 있는 게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고민할 게 다운사이징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60대 중후반의 어르신들하고 면담을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내 부채를 줄이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중에 이제 집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나이대가 나는 더 이상 직장에 일을 하지 않고 자녀들은 독립을 해서 나가고, 그다음에 그럼 큰 집에 살 이유도 별로 없으면 근데 생활비는 없고, 그러면 규모를 줄여서 부채를 상환하고 자녀 독립 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자기는 약간 작은 집이나 옮겨가면서 자기 그 집을 담보로 어떻게 주택연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마지막에 어디에 주거할 거냐라는 같은 그런 고민, 어디서 살 거냐라는 고민과 함께 내 자산을 유동화시켜서 어떻게 부채를 축소시킬 거냐,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빚을 갚아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도 힘들기 때문에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스스로 내가 어떤 식으로 부채를 은퇴 직전까지 상환하고 은퇴 이후에 부채 없는 삶을 만들어가서 소득을 만들어낼 거냐, 이런 걸 좀 적극적으로 자기 범위 내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안 되시면 또 상담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은 연금 투자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알려주세요라는 질문인데요. 사실 연금 생각하면 좀 약간 고리타분하고 굳이 해야 하나 약간 이런 오해들도 많긴 한데, 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그 질문지를 예상을 하고 여기 올라오기 전에 저희
김동엽 상무님과 연금 투자에 대해서 오해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를 얘기하다가 나온 첫 번째 오해가 연금 받다가 죽으면 못 받는 거 아닌가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뭐 국민연금은 다른 얘기고 내가 모아놓은 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받다가 돈이 남아 있는데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당연히 남아 있는 자산은 내가 상속이 된다거나 아니면 내가 미리 지정해 놓은 어딘가로 가는 내 재산인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미리 염려를 하고 연금을 내가 준비를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연금을 내가 돈만 많이 모아놓으면 되지 굳이 연금이라는 걸 준비를 해야 되냐라는 고민도 오해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돈만 많이 모아놓으면 되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연금이라는 거의 가장 핵심은 내가 소득이 없을 때 나에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뭐 1억 있어도 요거를 소득이 없을 때, 월급 받지 않을 때 내가 노후에 이 1억을 사용을 한다면 그거를 체계적으로 내가 월급처럼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한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연금이고, 특히 이 연금도 미리 준비할수록 세액 공제 혜택이라든지 과세 이연이라든지 이런 혜택들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일반 계좌에서, 리테일 계좌에서 돈만 많이 모아놓으면 된다라는 오해보다는 내가 연금도 하나의 내 노후를 위한 수단으로서 소액부터라도 시작을 먼저 하시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들어도 될까요? 그럼요. 추가로 답변. 이야기하다 보면 제가 이제 상담하다 많이 제가 고객분들한테 아니면 상담자분한테 많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전부 다 모아서 금고나 곳간 안에 집어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은퇴 생활을 시작합니다. 생활비를 꺼냈습니다. 곳간이 먼저 빌까요? 내가 먼저 죽을까요? 이 질문을 던져보면 뭐 알 수 없죠. 정답은 알 수 없다가 정답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데 걱정이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 있냐? 혹시라도 곳간이 먼저 비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나이 들어가면 곳간이 먼저 비는 게 두려워서 쓰는 양을 줄입니다. 그래서 자산관리 모드가 어떻게 바뀌냐? 자린고비 모드로 바뀝니다. 자린고비는요, 굴비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없어질까 봐 못 먹습니다. 사람들은 덩어리 형태의 자산이 있으면 잘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못합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시는 분이 이번 달 월급을 편하게 쓸 수 있는 거는 다음 달에 월급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은퇴가 두렵고 퇴직이 두려운 거는 월급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놔야 되냐? 매달 일정하게 월급처럼 돈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오는 시스템. 그래서 곳간 형태가 아니고 우물처럼 돈이 나오게끔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해요. 자산 관리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한데 마음의 걱정을 덜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은퇴 이후에 매달 월급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올 수 있게끔만 되어 있으면 상당 부분의 고민이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노후 준비를 할 때 우리 고민할까, 일찍 죽으면 어떡하나 이 고민도 해야 되지만, 반대로 오래 살았을 때도 나는 지금처럼 소비하면서 살 수 있냐, 내 수명만큼 자산의 수명도 늘어나냐, 자신의 수명하고 자산의 수명을 일치시킬 수 있는 식으로 자산 관리를 해나가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진짜 주변의 연예인분들을 봐도 언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언제 돈이 끊길지 모른다는 거에 대한 공포는 되게 큰 것 같더라고요.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만큼 좋은 게 없는데 거기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연금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주신 질문 중에서 마지막인데요. 노후 준비 없이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부사장님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나요? 물론 이제 아주 티처럼 냉철하게 말하면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조금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전해드리면, 사실 우리나라의 이런 노후나 은퇴에 대한 그 마케팅이 좀 공포 마케팅의 일부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즉, 이렇게 안 하면 너는 큰일 나, 너 굶어 죽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게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아까 이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저는 그 대표적인 솔루션으로 주택연금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주택연금은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주택연금의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공시가격 12억 원 넘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 금융회사에서 요거와 대체제로서 활용할 수 있는 상품들을 속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서 하나은행하고 하나생명하고 같이 하나 더 넥스트라는 브랜드로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어도 주택연금과 마찬가지로 좀 전에 연금 왕이 얘기한 그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을 제공하는 상품을 내놨고요. 또 신한은행에서는 크레바스 연금 대출이라고 그래서 평생은 아니지만 30년 동안 연금처럼 나누어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도 내놨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는 마이너스 통장처럼 주택을 맡기고 내가 쓰는 만큼만 빼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품도 개발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캐시플로우를 무엇을 통해서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그리고 내년 1월부터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참여를 하는데 과거에 가입했던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내 자산 중에서 우물 같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활용을 한다면 그래도 정말 아무리 준비 안 했어도 뭐 국민연금도 있을 거고요. 또 주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때 가입했던 보험도 유동화시킬 수 있을 거고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니까 전문가들하고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너무 좋은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좋은 말씀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의문으로 푸는 이야기예요. 리츠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리츠에 편입되는 부동산은 다 별 볼 일 없는 게 70%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리비가 많다. 앞으로는 빌딩이나 부동산 수요가 감소한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5천 원짜리가 전부 주가가 4천 원, 뭐 한참 때는 그 데이터 센터 리츠 이런 거는 막 6천 원, 7천 원까지 갔는데 지금 뭐 4천 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거는 리츠는 그런 걸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인프라 코어 주식이 10년 동안에 10,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 있어. 그만큼 성장성이 없다. 인프라 코어 주식을 봐도 증빙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금저축 미래에셋증권에서 파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아마 팔고 있는 연금저축 ETF 종목이 1,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펀드하고 ETF하고 지금 미래에셋에서는 몇 종목 정도 정확하게 대충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종목 교체를 어떻게 셀 수도 없는 종목인데 그걸 어떻게 종목을 교체하고 리밸런싱을 하고 관리를 하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그리고 사실상 이름만 다르지. 그러니까 연금저축의 ETF의 그 종목이 이름만 다르지. AI 전력 인프라 ETF나 글로벌 SMR 인프라나 다 한 70% 같은 종목이에요. 빅테크 7 그거 다 뭐 60% 편입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 소비자는 진짜 골라서 하기가 어려워요. 개별 종목 찾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러면 좀 뭐 종목을 계속 손님 영업하니까 증권회사 측면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 뭐 삼성하고도 경쟁하고 뭐 다 이렇게 경쟁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그런 걸 규제를 좀 안 해주는지, 소비자는 진짜 봉인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ETF 관리를. 예, 방금 말씀해주신 첫 번째 이제 리츠에 대해서 저하고 생각이 똑같으십니다. 예, 저도 70%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리가 이러니 제가 뭐라고 이렇게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리츠가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 리츠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25개가 쫙 나와 있고요. 하루만 날 잡고 클릭하면서 보시면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따가 제가 찾아뵙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70~80%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데 내가 수천억 투자할 거 아니니까 괜찮은 놈으로 한 2~3개만 고르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인프라 펀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리츠하고 인프라 펀드 둘 다 자본 차익을 노리고 하는 투자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야말로 배당에 포커스를 맞춘 투자이기 때문에 그 두 개가 주가가 오르는 거는 처음부터 크게 기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르면 더 좋고요. 그 대신 배당 투자 수익률이 다른 일반 주식이나 펀드보다는 압도적으로 높고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린 거는 모든 25개 리츠를 다 사시는 건 반대합니다. 그 중에서 한번 골라야 될 것 같고요. 인프라 펀드는 주가는 근데 뭐 캐비발에는 많이 올랐고요. 네. 주가보다는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에 포커스를 맞추는 차원에서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연금저축 계좌 가입하신 분이 제일 큰 고민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계좌라는 말은, 어카운트는 과일 바구니 같은 겁니다. 과일 바구니에 사과도 담고 배도 담고 뭐 포도도 담고 하잖아요. 어떤 분은 과일 바구니 전체를 사과로 다 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나눠서 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내가 잘 못 담겠으니까 이미 레디메이드 만들어 놓은 과일 바구니를 사시는 분도 계시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상품이 많은 게 좋은 것도 있지만 고르시는 게 힘들다는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미래에셋증권에서 일을 하는데, 미래에셋증권한테 어떤 서비스를 해주냐면 포트폴리오 구독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해줍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번 달에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구독을 하면 거기서 정보가 오잖아요. 보시고 참조만 하셔도 되고요. 나는 이 포트폴리오가 좋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려면 따라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포트폴리오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예 이미 만들어져 있는 레버카운트 같은 상품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나 이런 거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내 성향에 맞다라는 것만 보시면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내가 직접 하는 게 항상 좋은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선택을 하는 내가 자기 주도성이 항상 좋은 성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ETF 말고 타겟 데이트 펀드 같은 TDF 같은 것들로 내 비중을 좀 한 70% 정도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 20~30% 정도를 뭐 원하시는 ETF로 조정을 해 나가면서 이제 만들어 가는 거. 이걸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코어 세트라이트 전략이라는데, 코어는 안정적으로 가 있는 TDF 같은 상품들로 만들어 놓고 한 20~30% 정도를 위성 전략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전략적으로 가져가는 식으로 이제 운영하시는 것들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뭐 1000몇 개 넘는 ETF 중에서 나한테 맞고 뭐 그 고르내는 거 저도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서비스 같은 것들을 좀 잘 이용해 보시는 게 좀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까 질문 중에 ETF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팀장님 그런 원리가 어떻게 되나요? ETF는 이제 아시다시피 패시브형이 대부분인데 기초 지수를 따라가는 종목이죠. ETF도 한마디로 펀드예요. 상장되어 있는 펀드일 뿐이고, 펀드를 투자를 하시면 그 안에 수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액티브와 패시브를 조금 구분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종목에 대해서 펀드 매니저의 재량이나 시황에 따라서 아주 종목의 로테이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기초 지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 100 ETF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 지수만 쫓아가면 되는 ETF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초 지수에 따라서 ETF의 종목은 사실 그 안에서 리밸런싱이 되는 거고, 앞서 이제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수많은 ETF가 나와 있고 그 안에 정말 종목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애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ETF가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ETF 각 운용사에서 경쟁이 과열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요즘 나오는 특정 섹터형 ETF 같은 경우는 시황이 워낙 빠르게 변하다 보니 그 시황에 맞춰서 또 종목의 비중이나 어떤 구성이 변화가 될 필요가 있는데, 말씀드린 패시브 ETF는 기존에 세팅되어 있는 주가 지수 기초 지수를 그대로 추종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종목 변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시황이 변하면 그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종목을 담고 있는 ETF를 찾는 투자자들이 많아지고, 그거에 대한 ETF를 제공하기 위해서 좀 ETF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이, 사실 ETF의 가장 큰 장점이 ETF에서 담고 있는 하나 개별 주식 뭐 들어가 있는지 매일매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종목에 대해서 조금 보시면서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종목에 대한 투자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ETF, 아니면 그런 섹터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ETF들을, 내가 조금 ETF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수고스럽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본인이 고민하시고 공부하시고 선택하시는 노력은 좀 필요하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어렵다고 하시면 우리 사모님 말씀 주신 이미 세팅되어 있는 서비스나 상품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한 투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퇴직한 지가 한 20년 됐거든요. 근데 근무할 때 퇴직연금 몇 개를 들었어요. 듣고 났는데 제가 실수한 게 뭐냐면 변동금리로 책정이 됐더라고. 그래서 지금 퇴직연금에 대해서 희망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후세대를 퇴직연금으로 상품을 선정해 줄 때는 확정금리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어느 은행의 상품이 있나, 그것 좀 조언 좀 필요합니다. 그 20년 전에 변동금리로 하셨으면 진짜 억울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답변을? 부사장님. 예. 예. 그런데요. 그러니까 퇴직연금이라는 건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구니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고정금리 상품을 넣느냐, 이제 변동금리 상품을 넣느냐인데, 현재는 그러니까 IMF 이전에는요, 연금 같은 것도 고정금리 연금이 있었습니다. 저도 신입사원 때 가입했던 연금이 지금도 7%를 지급하는 연금이 있는데요. IMF 때 고금리를 이렇게 겪어보면서 금융사들이 이렇게 겁 없이 고금리를 확정해 주는 것은 위험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현재는 안타깝지만 확정금리, 고정금리로 그렇게 몇십 년씩 해주는 상품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도 그런 것을, 지금 금리가 충분히 장기간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정부에서 개인들에게만 판매를 하는 개인 전용 국채가 있습니다. 개인 전용 국채는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을 20년 고정금리를 제공을 합니다. 12월에는 발행을 하지 않았고 11월 마지막 발행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20년 개인 전용 국채 금리가 연 3.5%고 복리로 계산했을 때 20년이면 1억을 맡기면 99% 수익률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20년 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현재 다시 20년 동안 금리를 고정시키는 방법은 국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전용 국채를 지금 사시면 20년 동안 고정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매월 내가 연금 들지 않고 매월 개인 전용 국채를 예를 들면 100만 원씩 가입을 하면 20년 후에 199만 원 이렇게 고정금리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금융상품으로는 불가능하고요, 국채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채보다 개인 전용 국채가 보너스 금리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실 겁니다. 아마 현재 들을 수 있는 답은 그거 정도일 겁니다. 개인 국채를 좀 더 이용하면 안전하고 높은 금리로 연금을 좀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다른 이 재테크 박람회 같은 데에서
이제 IRP를 투자를 할 때 TDF에 넣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IRP를 투자할 때 TDF를 넣고 있는데요. 지금 이 발표에서는 이제 FTSE랑 리츠를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TDF에 비해 그 두 개가 분명히 어떤 이점이 있어가지고 그 두 개를 얘기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TDF에 비해서 그 두 개가 어떤 이점이 있고 왜 이제 TDF 같은 다른 상품을 얘기를 안 하시고 이거를 권했는지 좀 더 알 수 있을까요? 하긴 TDF가 안 그래도 주신 질문들 중에 보니까 30대, 40대, 50대별로 노후 준비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뭉뚱그려 설명을 드렸었는데 TDF 어떤가요?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성우님 먼저. 먼저 회장님 저희가 먼저. 약간 포커스가 연금 은퇴가 정말 20대 30대 준비하는 층부터 이미 은퇴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하신 분들까지 이제 버라이어티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약간 좀 윗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TDF 얘기가 좀 비중이 적었던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답변은 예. 말씀 안 하신 거는 원래 기본적인 건 잘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래서 10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엑기스대가 또 특이한 것들 몇 가지를 짚어서 이야기해 주다 보니까 TDF가 빠진 건데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빼놓고 이건 안 중요한 건가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타겟 데이트 펀드라는 거는 자기가 퇴직하는 시점을 딱 정해놓고 자산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30대 정도 되시면 내가 미래에 벌어들일 소득이 더 많잖아요. 일해서 직장 다니시는 분은 매달 버는 소득을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내 몸값은 미래 퇴직할 때까지 받아들이는 몸값을 현재 가치로 딱 계산하면 보신의 인적 자산의 가치가 나오잖아요. 나는 앞으로 얼마 벌어들일 거니까 그걸 현재 가치, 그 자기 자산 가치예요. 이게 고정적으로 나오는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한 거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채권이에요. 내 몸값은 전부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30대는 채권이 되게 많죠. 근데 50대 후반이 되면 저 같은 나이대가 되면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이 2, 3년 정도 남았거든요. 그 채권 가치가 되게 적어요. 전체가 채권이면 현금으로 들고 있는 건 어디다 투자를 하실 거냐. 약간 공격적으로 투자해도 괜찮죠. 그럼 현금만 넣고 보면 주식 비중이 되게 높아지겠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몸값은 그러니까 자기 몸값은 자꾸 낮아지고 금융 자산은 크기가 커지죠. 거기서는 주식 비중을 이제 조금씩 줄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채권 비중은 늘어가고 이거를 금융 자산만 넣고 보면 처음엔 주식 비중이 높다가 퇴직할 수가 하면 주식 비중이 낮아지는 구조가 되거든요. 이거를 내가 스스로 계속 조정할 거냐 아니면 상품 하나에 맡길 거냐. 상품에 맡기면 2045 하면 2045년을 기준으로 해서 자산 배분을 알아서 해줍니다. 2045년 기준에 채권 비중을 한 40% 수준에 맞춰주고요. 지금은 한 70에서 80%가 있을 겁니다. 그걸 일일이 알아서 잘 하시는 분은 내가 막 조정을 하면 되겠지만 나 그렇게 필요 없어. 그냥 나는 타겟 데이트 펀드에다가 그냥 계속 투자를 하면서 알아서 시스템이 해주는 걸 난 쫓아갈 거야.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저는 퇴직금, 다른 금융자산을 빼놓고 퇴직금 자산들은 저는 다 TDF로 해요. 왜? 해봤더니 너무 힘들어요. 매달 들어오는 거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비중을 합니다. 근데 저는 목표는 조금 다릅니다. 은퇴를 조금 늦게 하고 싶어서 한 2045년에 맞춰놓고 하기는 하는데 주식 비중 자기가 알아서 좀 조정을 하시면서 하시고 그 TDF가 나빠서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고 중요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이 시간에 이야기를 안 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께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